모든 일은 시작하기도 해나가기도 끝내기도 어렵다. 매일 괜찮은 척하는 어른,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라오양의 부엉이, 옮긴이는 하진이, 펴낸 곳은 다연입니다. 지은이 라오양의 부엉이는 뒤통수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터넷 시대의 고양이 집사, 시간과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열정적인 글들로 시끄러운 세상을 파헤치기 좋아함. 당신에 대한 사랑은 책임질 수 없지만 그 대신 당신을 일깨우고자 한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멋있는 핸드백은 천편일률적이지만 재미있는 영혼은 딱 하나다. 평생 평범하게 살면서 스스로 위안하는 어리석음 등이 있습니다. 지은이는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하기도 해나가기도 끝내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녹록지 않은 인생 속에서 삶 대부분은 역경으로 가득한데 이는 대개 세상의 평가와 남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는 무조건적으로 힘내라는 응원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생각하고 행동할 용기를 주고 그 안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말해줍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 어렵고 꾸준히 하는 것은 더 어렵고 끝맺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소셜 소프트웨어를 찾는 이들은 크게 네 부류다. 첫째는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 둘째는 연애를 하기 위한 사람들, 셋째는 맛있는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 넷째는 죽고 싶도록 절망적인 사람들이다.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루이루이는 네 번째 부류에 속한다. 10분 전에 그녀는 내게 이런 톡을 보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 때문에 비교당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는 연봉을 비교당하고 이제는 남보다 더 많이 걸어다니는 것까지 비교당하고 있어요. 이젠 나를 놔줬으면 해요. 나는 이 세상과 비교당할 필요가 없는 쓰레기가 되고 싶어요. 따지고 보면 루이루이는 이모부를 거쳐 건너서 먼 친척벌이다. 루이루이는 어린 시절부터 특히 수학을 싫어했다. 덧셈 뺄셈 말만 나와도 배가 아프다고 투정을 부릴 정도였다. 그녀의 엄마는 이렇게 다독였다. 대학만 들어가면 수학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단다. 안타깝게도 루이루이는 어렵사리 진학한 대학교에서 질풍노도와 같은 방황을 겪었다. 학업에 열중하며 지식을 쌓기는커녕 술과 담배, 욕설을 배웠다. 지식과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러니 대충 살아도 돼 라는 느낌을 온몸으로 발산했다. 루이루이는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백수로 지내다 인맥 덕분에 가까스로 잡지사에 취직했다. 그제야 힘든 백수 생활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잡지사의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일 때문에 야근을 밥 먹다시피 해야 했다. 오늘은 원고의 품질을 살피고 내일은 소재의 창의성을 따져보고 모레는 예술적 가치를 논의하는 등 일의 강도는 고3 시절에 맘먹을 만큼 힘들고 고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상사에게 질책을 듣는 날도 허다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따위로 할 거면 회사 나오지 마. 그야말로 절망적인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은 꼴이었다. 루이루이가 물었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게 대학에 진학해서 겨우 졸업하고 간신히 취직에 성공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루이루이는 기어이 울음보를 터뜨렸다. 눈물과 콧물이 한데 뒤범벅이 된 채 펑펑 우는 그녀는 그야말로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고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그래, 뭐든지 시작이 어렵지. 그런데 말이야,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더 어렵고 끝맺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 대학 진학은 내가 어렵게 배움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에 불과해. 또한 직장을 얻은 것은 생계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야. 내가 원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와 결말을 겪어나가야 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이 깨닫게 된다. 진심 어린 태도나 말이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부모님은 말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 좋아진단다. 담임 선생님은 말했다. 대학 진학만 하면 더 이상 시험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직장 선배는 말했다. 새로운 업무는 사나흘 적응하면 익숙해져. 과연 어땠는가? 어른이 되어도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대학을 진학하고 나면 다시 자격증 시험이나 잡다한 능력 인증 시험이 등장하며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에 간신히 적응하고 나면 또 다른 업무가 당신을 기다린다.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러다 애인이 생기고 애정전선에 적잖은 문제가 생기면 친구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너랑 안 맞는 것 같으면 헤어져.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동료들은 이렇게 권한다. 그렇게 좋으면 사버려.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가? 성격이 잘 맞는 여인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도 사랑을 갖고 나가기는 더 힘들고 죽을 때까지 함께 백년해로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애인을 갈아치우는 사람은 나이 들 때까지 좋은 인연을 만나기 힘들다. 또 마음에 들면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사들이는 사람은 은행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일수다. 사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는 것은 마치 오락게임에서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 되는 것처럼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다. 5살 때는 5살 배기 어린아이가 겪어야 하는 세상이 있고 8살에는 청년기에 마주해야 하는 세상이 있으며 50살에는 중년이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이 있다.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그 나이 단계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난관이 있고 어떤 인생을 살든 그 인생길 걸음걸음마다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적어도 내 생명이 붙어있는 이상 경험치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그 단계를 통과할 수 없다. 눈앞의 난관을 건너뛸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또 현재의 난관을 통과했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당장 눈앞에 닥친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만 지금 나이 단계의 생활이 좀 더 수월해지고 또 다음 레벨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다. 18살 청소년이 되어 5살 무렵의 시간을 떠올리면
특별히 힘든 난관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저 어린 시절에는 대학 시험을 치를 필요도 없기에 공부 스트레스도 없다고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 5살 무렵 덜어는 덧셈 뺄셈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림 그리기 방법을 배우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익히는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있었던가. 50살의 중년 역시 18살 무렵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면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살던 시절이라고 여기기 쉽다. 당시에 생기발랄하고 열정과 치기가 넘쳤던 모습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지 말라. 18살에 당신은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우정 때문에 고민하고 이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외모 때문에 속상해하고 미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당시에는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었던가. 안타깝게도 이미 18살 청소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5살 무렵의 세상과 싸우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30이 다 되어도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울음보를 터뜨리고 시합에서 지면 생떼를 부리며 어린아이처럼 군다. 지금도 내 책상 위에는 라오우와 번지점프를 하고 난 뒤 찍은 기념사진이 놓여있다. 사진에는 라오우가 내게 남긴 말도 새겨져 있다. 좋은 일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당신은 글 쓰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겠노라 마음먹었을 때다. 밤을 지새우며 쓴 원고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를 기웃거렸지만 그 어디에서도 내 원고에 관심을 품지 않았다. 매번 컴퓨터를 켜고 내 글들을 볼 때면 마치 날마다 대문을 열자마자 빚쟁이들이 몰려와 돈을 갚으라고 아우성을 쳐대는 것만 같았다. 작가가 되고자 했던 나의 열정은 점차 차갑게 식어갔다. 초조함과 번뇌, 방황, 울분에 휩싸였던 나는 라오우를 찾아가 하소연을 늘어놨다. 하지만 라오우는 나를 위로하는 대신 다짜고짜 번지점프를 하러 가자고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당시 우리는 긴 줄을 선 뒤에야 매표소 앞에 다다랐다. 라오우가 매표원에게 물었다. 번지점프 한 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매표원이 대답했다. 줄을 매는 건 180위안이고 줄 안 매고 점프하는 건 무료예요. 라오우는 매표소 창고 앞에 얼굴을 들이민 채 희죽댔다. 표 2장 주세요. 줄 매는 거로요. 나는 두 사람의 농담이 전혀 우습지가 않았다. 자기 조소적인 장난에 아무런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는 번지점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번지점프대가 내 눈앞에 들어선 것만으로 이미 내 심장은 심히 벌렁거렸다. 번지점프대 2m 거리에 이르렀을 때에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난 이곳에 뭐하러 온 거지? 번지점프 운영 직원이 내 몸에 안전고리를 맬 즈음에는 아예 반쯤 정신이 나가고 말았다. 난 속으로만 이렇게 외쳐댔다. 제발 꼼꼼히 살펴주라.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하지만 직원은 마치 이성을 상실한 미치광이처럼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나를 냅다 벼랑 아래로 떠밀었다. 그런 직원을 원망할 겨를조차 없었다. 머리는 터질 것처럼 아프고 요동치는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온몸에 힘을 주며 움츠리려고 애썼지만 만류 인력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귓가를 때리는 바람소리를 참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의연한 척 내 몸을 중력에 맡길 뿐이었다.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땅에 착지한 나를 라오우는 만족스러운 듯 끌어당기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러고는 내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다. 당시 느릿한 어조로 말하던 그의 표정이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인생은 번지점프와 같다. 점프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수십 미터 아래로 몸을 내던지는 것도, 그리고 자유를 느끼며 낙하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어. 엄청난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하지. 오늘 번지점프하는 내 모습을 보니 천길 아래 낭떠러지로 뛰어내려도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더군. 라오우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폭력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자 그의 어머니는 가난을 이기지 못해 집을 나가고 말았다. 그로 말미암아 라오우는 노안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와 젖먹이 남동생을 책임지는 어린 가장이 되었다. 아직 어린 나이라서 캄캄한 어둠도 무섭고 매서운 추위도 참기 힘들었지만 그보다는 배고픔이 더 두려웠다. 라오우는 낮에는 공병을 주워 모았고 밤이면 음식점에서 찬반을 얻어다 끼니를 때웠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는 세차장, 이삿짐 센터 등에서 일했다. 하루에 2~3시간만 자며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뛸 때도 있었다. 그의 생활은 마치 고물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은 채 싱싱 달리는 스포츠카와 경주하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숨이 가쁘고 힘들었다. 오랜 시간 라오우는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인생이라는 것이 온통 불운으로만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불행한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한 가지 이치를 깨닫게 된다. 즉, 사소한 나쁜 일 하나가 해결만 돼도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다. 라오우는 마침내 힘겨운 시간을 헤쳐나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난관을 해결하고 나면 더욱 힘든 난관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지금 눈앞의 문제가 그다지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더군. 그리고 제 아무리 힘든 고난도 결국 버텨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사실 문제를 더 크게 확대 해석하고 마음을 졸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아. 앉으나 서나 걱정하다가도 막상 그 문제가 닥치고 나면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지금 라오우는 개인 작업실을 갖고 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고 피아노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밤새 토론도 하고 또 피아노로 감미로운 세레나데를 연주하기도 한다. 라오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처럼 박학다식하고 낭만적인 그가 한때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처절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라오우는 이렇게도 말했다. 근심 걱정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내 경험에 따르면 근심 걱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거라네. 정작 문제를 해결할 실제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온종일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시간만 까먹게 되거든. 그러니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여길 때까지 계속 글을 쓰면서 출판사 문을 두드려. 좋은 일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고. 그렇다.
어차피 내 목숨이 달린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의 고난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며 환영하든 그렇지 않든 미래의 시간은 어김없이 닥쳐온다. 당신이 절망에 무너지는 순간들, 당신을 불안에 빠뜨리는 일들, 당신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고 느끼는 난관들은 어차피 당신 힘으로 견뎌나가야 한다. 모든 것이 속수무책인 현재와 원한대로 이루어진 내일 사이에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근심 걱정과 뜻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사이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이 세상 곳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장벽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 어차피 뚫고 나가야 하는 거라면 온몸으로 부딪혀라. 기껏해야 엉덩방아 찍는 것 말고 뭐가 더 있겠는가. 오춘기라는 말이 있다. 대충 그 뜻을 살펴보면 삶에 이리저리 치이며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중년들을 가리킨다. 이들에게는 유년 시절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행복과 즐거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인간관계의 냉정함을 맛보고 한때 가슴을 불풀게 했던 미래의 꿈은 곰팡이가 된 채 한 구석에 내팽개쳐져 있으며 가질 수 없는 연인은 꿈속에서나 볼 수 있다. 온종일 SNS를 뒤적이면서도 막상 대화를 나누는 이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이들은 또래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어쩌면 자신에게는 영원히 성공의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체념한다. 크나큰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았지만 혈기 넘치는 청년 시절의 꿈과 포부는 이른 지 오래다. 오춘기를 겪는 당신에게 현실은 흡사 영화 속 학살 현장만큼이나 잔혹하다. 이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 수많은 기대, 무한한 호기심, 선의, 열정, 진심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했으니 말이다. 아마 당신은 하나둘씩 발견하게 될 것이다. 좋아했던 작가가 노안으로 죽고 가깝던 친구들도 머리가 희끗거리며 열렬하게 환호하던 야구 스타는 어느새 은퇴하고 즐겨보던 만화 영화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흠모하던 배우도 TV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현실들을 말이다. 또한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3일 연속 밤샘 근무를 하든 말든 위층 집의 천방지축 장난꾸러기 아이는 여전히 쿵쾅거리며 날뛸 것이고 또 옆자리 연인들은 당신이 우울하든 말든 시시덕거리며 당신의 염장을 질러댈 것이며 부인 혹은 남편은 당신에게 방해가 되든 말든 밤늦도록 TV를 시청할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할 때마다 어김없이 누군가가 삽을 던져주며 아직 멀었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다. 현실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거침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헤매고 또 수많은 인간 군상 속에서 방황할지언정 삶을 밝게 비춰주는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예컨대 작고한 어느 작가의 한마디 말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거나 혹은 점차 연로해지는 부모님을 보면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새로이 다지거나 은퇴한 야구 스타를 통해 성실함의 의미를 깨닫고 종영된 애니메이션을 통해 왜 선량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은퇴한 음악의 배우를 통해 교양을 배우기도 한다. 혹은
10년간의 독학 끝에 꿈에 그리던 대학 입학 통지선을 받거나 열흘 넘도록 밤샘 근무하며 매달린 끝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거나 오랜 싱글 생활 끝에 마침내 마음이 통하는 이성을 만나기도 한다. 물론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학 시험 예상 문제를 모조리 훑어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밤을 지새워 일하는 것도 외로운 생활도 결코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결말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렇다고 아예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중도에 포기한 채 무슨 일이든 시작이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라. 꾸준히 하는 것은 더 어렵고 끝을 맺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나타나 당신의 발목을 잡는 온갖 문제에도 허둥지둥하지 않게 된다. 아마 인생의 얄궂음에 장난꾸러기처럼 째려보며 혀를 날름거리는 여유를 부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은 일에는 방해가 따라다닌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라. 나쁜 일에도 방해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저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면 황금 잉어의 허황된 희망을 걸지도 않게 되며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도 보이지 않을 것이며 눈물과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진흙구덩이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살찌는 것 말고 도무지 쉬운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다. 미국의 어느 대법관이 아들의 졸업식에서 나는 내가 불행하고 고통스럽기를 바란다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앞으로 수년간 나는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공정함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또한 나는 내가 수시로 외로움에 마음 아프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또한 내가 실패했을 때 경쟁자가 너의 불운을 고소해 하기를 바란다. 그 모습을 보며 품위 있는 경쟁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는 네가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받길 바란다. 그래야만 남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는 네가 적절한 고통을 겪기를 바란다.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처지에 감정이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대부분 격렬한 사랑이나 미움, 기쁨, 슬픔 등을 겪고 나면 인생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미래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게 된다. 또한 지금 눈앞에 놓인 난관이나 장래의 계획에 대해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하여 젊은 혈기나 혹은 허황한 상상에만 사로잡혀 무작정 밀고 나갔다가 가혹한 현실에 참패를 당하는 일은 없게 된다. 운명적으로 감수해야 할 일을 감수하지 못하는 것은 유약함이며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난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는 난관 앞에 함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또한 조금만 더 참으면 좀 더 나은 삶을 맞이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그보다 못한 인생을 선택해서도 안 된다. 인생의 다음 정거장은 전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가령 학창 시절에는 직장 생활을 동경하다가
막상 직장인이 되고서는 지난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 동기들보다 10배는 더 특이하고 20배는 더 까다로운 사람들과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은 학창시절 친구에게 오해를 받아 괴로웠던 일보다 30배는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험 기간에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던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든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생활은 지금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필연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또 결국은 후회를 하게 된다. 이 세상에 후회하지 않는 약이 있다면 어떨까? 아마 후회하지 않는 약을 먹고 나서도 그 약을 먹은 것을 다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후회하는 일이 적다. 또한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제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여한이 적다. 나는 당신이 항상 유행으로 이익을 얻기보다는 때로는 불행하고 우울하기를 바란다. 또한 당신이 추진력도 있고 성깔도 부리게 돼 악에 치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이 베풀 때나 받을 때나 항상 기뻐하기를 바란다. 최고의 교양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나는 교양이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당반선이 떠오른다. 당반선의 본래 이름은 탕정이다. 우리가 그의 성씨에 스님을 뜻하는 승자를 붙여 탕승이라고 부르며 놀려대자 그녀는 아예 스스로 반신선이라는 뜻의 당반선을 자처했다. 당반선은 매우 천진난만하여 아이들과 놀 때는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강아지와 놀 때는 정말 강아지처럼 군다. 그녀가 13살 때 고모집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다. 모두들 4살배기 사촌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어루만지는데 당반선은 매우 정중하게 사촌 동생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날 고모집에서 큰일이 벌어졌다. 친척들을 초대한 김에 고모는 집에서 키우던 수탉을 잡아서 대접했는데 어린 사촌 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는 울고 불며 난리 법석을 피운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수탉은 사촌 동생이 병아리 때부터 모이를 주며 키웠던 닭이었다. 어른들은 사촌 동생을 어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며 그만 울어라 하는데 당반선은 밖에 나가서 닭 한 마리를 사들고 와 고모에게 집에서 잡은 수탉과 바꾸자고 했다. 그러고선 왼손에는 죽은 수탉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사촌 동생의 손을 끌고 집 뒤에 숲으로 갔다. 두 사람은 수탉의 무덤을 만들어준 뒤 정성스레 절도 했다. 친척 중 한 사람이 물었다. 4살배기 어린애가 한바탕 때를 쓴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그러자 당반선이 이렇게 대답했다. 비록 4살이지만 그래도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생을 경험한 어린아이잖아요. 마땅히 존중해줘야지요. 당반선은 매우 영특했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총명한 머리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또한 난처한 입장에 놓인 사람을 보면 재치 있게 도와주곤 했다. 동아리 친구들과 공원으로 소풍 갔을 때의 일이다. 마침 근처에 새로 개장한 테마파크가 있었는데 입장권이 한 사람당 150위안이었다. 모두들 테마파크에서 놀다 가자고 입을 모으는데
여학생 한 명이 싫다고 고집을 부렸다. 왠지 억지에 가까운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이때 당반선이 나서서 말했다. 나도 안 가고 싶어. 우리 둘이 공원에서 산책이나 하자. 나중에야 친구들은 테마파크에 가기 싫다고 한 여학생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다. 한 달 생활비가 450위안에 불과할 정도로 집이 가난했던 그 여학생에게 150위안의 입장권은 꿈도 꿀 수 없었다는 것을. 교양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다. 또 스스로 비굴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다.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타인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살펴주는 것이다. 교양 있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티타임의 화제거리로 삼고는 SNS에서 멋대로 비판을 쏟아내지는 않는다.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민 것처럼 그의 느낌을 하나하나 내뱉게 만들어서 당사자가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자신의 보험용으로 삼아 한편으로는 돈을 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세상을 떠난 이를 추모한다지만 실상은 그의 죽음을 미천으로 삼아 파티를 벌이는 것과 매한가지이다. 교양 있는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말소리 크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집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는다. 그는 가방에나 열쇠를 놓거나 혹은 문을 닫거나 신발을 벗을 때에도 그 밖에 길을 걷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항상 조용하다. 교양 있는 사람은 순번을 가로채지 않고 교활한 변명을 늘여놓지 않으며 규칙을 잇는 법이 없다. 설령 지하철에서 노약자 전용석이 비어 있어도 그 자리를 탐내지 않으며 출근 시간이 빠듯해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불행하면 남도 불행해야 하고 자신이 잠을 못 자면 남도 잠을 못 자게 하는 못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에게 존중을 느끼고 분별심과 세심함을 보며 포용과 이해를 얻는다. 반면에 교양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용기는 무모한 어리석음이 되고 당신의 지식은 진부하다며 매도당하고 당신의 재치는 꼼수가 되고 당신의 소박함은 촌스러움이 되며 당신의 온화한 태도는 아부가 된다. 사실상 교양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게서 더 많은 장점과 고충을 발견하고 또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바라본다. 반면에 내면이 추악한 사람은 타인에게서 단점과 비웃음거리만 찾고 또 이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본다. 어느 날 오후에 자오샤이를 만났을 때다. 마침 그는 킥킥거리며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었다. 뭐가 그리 즐겁냐고 물었더니 점심시간에 건달 노릇 좀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건달 짓을 했는지 재차 물어도 자오사이는 계속 낄낄거리며 웃기만 할 뿐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다 30분쯤 지났을 때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낄낄거리던 자오사이가 울상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 어떡하지? 나의 의신이 나를 차단해버렸어. 그 속사정은 이랬다. 자오샤이가 흠모하는 여성이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자오샤이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것이다.
코를 성형수술했나요? 콧대를 너무 올린 것 같은데요. 한참 지나서야 그 여신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말솜씨가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계시지요. 그제야 말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오스와이는 냉큼 사과했지만 그녀는 끝내 수신 차단을 하고 말았다. 자오스와이가 나에게 말했다. 날 진즉부터 차단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자마자 차단한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생각이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너처럼 말에 조심성 없는 사람을 차단하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자오스와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내가 사과했잖아. 먼저 싸움을 거는 건 너의 자유지만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화해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 다짜고짜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왈가왈부 평가한 것도 너고 얼른 사과한 것도 너고 그녀를 공개적으로 난처하게 만든 것도 너고 딸랑 사과 한마디에 용서를 바란 것도 너야.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이 어떤 느낌일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상대방이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미안하다는 당신의 사과는 그저 미움이나 화를 돋을 뿐이다. 그 사과의 말은 당신의 고상함을 빛내주는 반면에 오히려 상대방의 편협함을 도드라지게 해주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당신인데 왜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철없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 한 가지 일깨우고 싶은 점이 있다. 많은 여성은 SNS에 공개적으로 사진을 올릴 때 대단히 신중하다. 인상은 찌푸리지 않았는지, 흰자위가 도드라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되지는 않았는지, 얼굴이 가려지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핀다. 그 때문에 댓글을 달 때에는 아예 외모에 대해 왈가왈부 평가하지 말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해야 한다. 이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양이다. 아마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리기 위해 그녀는 일부러 머리를 감고 화장하고 멋있는 포즈를 만들기 위해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서 여러 번 보정을 한 끝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겨우 골라냈을 것이다. 그런데 보정이 너무 심하다라는 당신의 댓글 한마디 때문에 그녀가 온종일 애를 쓰며 공들였던 정성이 단번에 무너지게 된 셈이다. 대다수 사람의 심리는 이렇다. 만일 내가 올린 사진을 멋있다고 칭찬해 준다면 별것 아니야. 약간 보정을 한 것뿐인데 라고 말할 것이다. 반면에 당신이 대놓고 보정한 사진이라고 지적한다면 10중 8구 당신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또 있다. 만일 당신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친구에게 축하한다고 칭찬한다면 상대방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겸손하게 말할 것이다. 반면에 당신이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성적이 잘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항상 운이 나빠? 라고 말이다. 이처럼 말에 조심성이 없는 당신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은 예쁘게 생긴 사람이 성깔도 있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100번 양보해서 당신의 말이 일부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진실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려도 되는 걸까?
10,000번 양보해서 그 사진 속 10분의 1만이 당사자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사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오렌지 주스의 10분의 1만이 오렌지 과즙이더라도 오렌지 주스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다. 내가 조언하고 싶은 점은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예의를 갖추라는 점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상냥하지는 않다. 작은 집단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최소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즉, 경청해야 할 때에는 서둘러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말해야 할 때에는 무례한 태도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자유분방함은 상대방을 멋대로 평가할 이유가 될 수 없고 저속한 취미는 시간이나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짓궂은 농담을 던질 이유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당신의 비교양적인 특징일 뿐이다. 사이가 좋다는 것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사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화가 났다고 해서 농담을 건넬 수도 없는 상태인 것도 아니다. 또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이 당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악감정은 없다라는 말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다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어느 여성이 주문한 택배 상자가 택배원의 부주의로 분실되고 말았다. 여성은 택배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며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택배 상자를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의 언성은 점점 험악해졌고 급기야 감정이 폭발한 택배원이 전화로 여성에게 소리쳤다. 난 당신 주소를 알고 있어. 내일 내가 당신을 죽이러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두고 봐. 여성은 황급히 전화를 끊고서 택배 회사에 클레임을 넣었다. 한참 뒤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택배 사원이 홧김에 내뱉은 말입니다. 정말로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경우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진다. 그 일이 내내 신경에 거슬리거나 아니면 그 일에 한층 더 연연하게 된다. 가령 누군가가 누구누구는 정말 대단해. 도연명처럼 산다니깐 이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말인즉슨 누구누구는 대단히 고결한 성품을 가진 은사이다 라는 뜻이다. 첫 번째 부류의 교양 없는 사람은 학식이 부족하니다. 그는 곧장 상대방의 말을 끊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을 것이다. 도대체 도연명이 누구야? 두 번째 부류의 교양 없는 사람은 질문을 던진 사람을 비웃을 것이다. 맙소사, 넌 도연명이 누구인지도 몰라? 세 번째 부류의 교양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지식을 뽐낼 것이다. 그는 도연명의 생애와 업적을 쭉 늘어놓은 뒤 도연명의 시를 줄줄이 외울 것이다. 반면에 교양 있는 사람은 맨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이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 도연명이 누구냐고 물었던 사람과 친분이 있다면 아마 사적인 자리에서 도연명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이다. 교양 있는 사람은 타인의 과장된 칭송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타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 사람의 잘못을 핑계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는다. 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지 않는다. 교양 있는 사람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선물할 때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부유한 친구에게 선물할 때에는 당당한 태도를 보여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오해를 피한다. 선물하든 도움을 주든 항상 상대방의 체면을 우선시하며 무시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일도 없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설령 달병가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모임에서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는 이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 상대가 되어 그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살펴준다. 무릇 교양은 당신 혼자 동떨어져서 고상한 품격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남들이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선물 혹은 도움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안긴다면 혹은 모임이나 교류가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준다면 사교 활동은 본래의 의미를 잃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당신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아닌 것 같고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치 파리떼처럼 쉴 새 없이 윙윙대며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으며 벼랑 끝으로 밀쳐낸다. 가령 당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들어쥐고 걸핏하면 별명을 부르거나 웃음거리로 삼는다. 혹은 일부러 당신을 소외시키고 무시하며 수치심을 안긴다. 이때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수치심을 안기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모르는 반면에 지옥을 당한 사람은 그 일을 평생 가슴에 새긴다는 사실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실제적인 사정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걸핏하면 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들어서도 안 된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질책 한마디가 상대방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될 수 있다. 또한 대수롭지 않은 평가 한마디가 상대방을 벼랑 아래로 밀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말 잘하는 법을 익히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자. 가장 추악한 사람은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캐기 위해 혈안이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쓸데없이 작은 일에 트집 잡거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죽책 바가지가 된다. 반면에 가장 교양 있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자신의 행동을 수시로 돌아보기에 자연스레 무사람의 존중을 받는다. 그러므로 당신 주변에 뚱보라고 놀림을 받는 사람, 외톨이, 성적이 하위권을 맴도는 사람들에게 좀 더 상냥하게 대하라. 또한 말수가 적고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당신보다 연봉이 낮거나 거친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예의 바르게 대하라. 그들은 아마도 매우 큰 용기를 내서 그 집단의 발을 디뎠으며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갑절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미소, 안부 한마디, 짧은 대화는 그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어떤 관계이든 어떤 장소이든 항상 명심하라. 신중하게 말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매사에 관대해야 한다. 인생에서 맞부딪히는 절대 다수의 난관은 주관 없이 남의 장단에 춤추느라 생겨난다. 수많은 자기계발 관련 서적을 읽고 수많은 영화를 관람하고 또 세계 곳곳의 예술 도시를 여행했을 것이다. 답답한 마음의 해방구를 찾거나 아니면 감동받든 열정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엉엉 울며 억누른 감정을 발산하든 안목을 넓히거나 아니면 모아놓은 돈을 몽땅 써버리든 당신의 본래 의도는 단순히 무언가에 열중하기 위해서 혹은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발산하기 위해서 혹은 문화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그저 평범하고 따분한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줄 활력소를 얻고 싶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괴로울 때 마음을 다잡고 견뎌내기 위해서 혼란에 빠졌을 때 머리가 탁 트이는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또 남들의 눈에 바보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으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당신이고 자신을 기쁜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도 당신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세상과 한판 승부를 벌이려는 것도 당신이고 한 번 승부에 투항해버리는 것도 당신이다. 그 결과 수많은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대학원 입학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즈음 후배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12월입니다. 시험 시즌이 다가오니 저 좀 잘 대해주세요. 저도 시험 준비 열심히 하면서 자기관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시간 나면 조깅도 하고 급한 성미도 고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셀카 사진을 올렸다. 사진 배경으로는 여러 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깔았다.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고 격려를 보냈지만 나는 구 후배의 SNS 속 글 이면의 또 다른 내용이 보이는 듯했다. 내가 위의 내용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글을 올리지 뭐 하는. 우리는 한때 학보사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기에 나는 그 후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단순히 외적인 이미지만 따져봐도 그 후배는 호감을 주는 스타일인데다 말이나 행동도 매우 신사적이다. 다만 일을 하는 데에서는 자주 실수를 하는 편이다. 약속을 잊어버린다거나 날짜를 잘못 기억한다거나 문서를 잘못 편집한다거나 그렇게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그에게는 여러 대의 타이타닉 호에 적재하고도 남을 만큼 변명거리가 넘쳐났다. 당시 학보는 5명이 원고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후배의 일처리가 가장 매끄럽지 못했다. 예컨대 학보 인쇄 바로 전날에야 부랴부랴 맡은 일을 처리하거나 혹은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확인도 않고 일찌감치 인쇄한다거나 그러다 급기야 담당 교수에게 꾸중 몇 마디를 듣고서는 학보사를 그만두었다. 그가 나에게 주는 인상은 걸음을 내딛는 족족 난관에 부딪혀 넘어지는 느낌이었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한다던 그의 일상은 대충 이런 식이었다. 전날 밤샘 공부를 하고서는 다음날 정오쯤에야 일어난 뒤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고서는 다시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도서관으로 향한다. 마음을 다잡는데 1시간을 소요하고 나서는 겨우 30분 동안 문제집을 푼다.
답안을 맞춰보니 10문제 중 8문제를 틀렸고 그나마 2문제도 찍어서 정답을 맞힌 것에 불과하다. 홧김에 책장을 덮어버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낸다. 잠깐 기분 전환 좀 하다가 다시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SNS를 뒤적이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 배가 출출해져서 식당으로 간다. 밤이 되어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2번째 문제를 푸는 중에 스마트폰이 울린다. 쓸데없는 스팸 메시지인데 일단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나니 쉽게 손에서 놓기가 힘들다. 인터넷 게임을 한다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SNS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지 뒤적이다 댓글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그러다 어느새 눈이 침침해지면서 잠잘 시간이 된다. 하지만 막상 잠자리에 누웠지만 정신은 말똥말똥해서 또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뒤적거린다. 유튜브에 오른 동영상은 어쩜 그리도 재미있고 또 풍경사진은 왜 그리도 멋있는지 부럽기만 하다. 그렇게 밤새도록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자니 결국 해놓은 공부도 없이 하루가 지나고 만다. 맞다. 후배는 마땅히 고군분투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허송세월을 하고 말았다. 상당수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내고 하기 싫은 일은 손도 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정작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질질 끌면서 시간만 축낸다. 사실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능력이나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천력과 인내심이 부족해서이다. 최대한 편하고 간단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리저리 꾀를 부리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이나 독서와 관련된 출석 체크 어플을 다운로드하지만 날마다 출석 체크를 하며 일정한 성과를 올려야 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해 결국 삭제해버린다. 예컨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수많은 구호를 외치고 단단히 결심한다.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우울해, 내일은 날씨가 나빠 등등의 이유를 꼽다가 결국 조깅은 나중에 다시 하자가 되고 식단 조절은 오늘 저녁까지만 제대로 먹고 내일부터 다시 해보자가 되고 만다. 그림을 배우기로 결정하고 여러 개의 물감과 붓을 장만한다. 하지만 한두 번 그림 그리는 신용만 내고는 이내 시들해져서 내팽개치고 만다. 바둑을 배우기로 마음먹고서는 동아리반에 등록한다. 바둑 관련 동영상을 보고 연구도 하며 전교 1위를 꿈꾼다. 하지만 어느 주말 이웃집의 8살짜리 꼬마와 바둑 내기를 뒀다가 참패를 당하고서는 바둑과는 원수 사이가 되고 만다. 그렇게 당신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갈망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는 그런 삶을 누릴 행운이 없다고 느낀다.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억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현 상황에 만족해하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는 열변을 토하고 슈퍼맨과 같은 적극적이고 뛰어난 면모를 자랑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나약하기 짝이 없고 무슨 일에든 소극적이며 몸을 사린다. 당신은 그저 의기소침할 것뿐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폐기 처분된 것과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삶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결국 그 삶이 당신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히게 마련이다. 흐지부지 노력하는 척 거짓으로 꾸미기만 하는 당신은 그야말로 꿈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무능력자일 뿐이다.
이 세상은 대부분 이렇다. 온갖 방법과 궁리를 다 짜내며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기만 하는 사람은 실패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역습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세미나에서 해외 유학파 박사가 다음과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고 또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내가 저녁 식사로 스파게티를 먹을지 아니면 물만두를 먹을지 고민할 때 나의 룸메이트는 생일 선물로 요트와 자가용 비행기 중에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충 설명해준 유학 시절 룸메이트는 다음과 같았다. 한 사람은 부교수급의 연구원으로 이미 3개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부유한 가정의 외아들로서 요트를 생일 선물로 골랐다. 또 한 사람은 금발의 잘생긴 청년으로 여러 편의 TV 광고에 출연했다. 그러한 룸메이트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던 그 연구원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겨우 박사반에 입학했고 생김새도 변변찮았으며 집도 부유하지 못하고 재능에도 한계가 있었다. 예민하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러한 환경에서 열등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박사 학위를 3개나 갖고 있는 연구원이 분자구조와 심리학에 대해 논하면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고 부유한 자제가 요트, 비행기, 별장에 관해 이야기하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고 잘생긴 금발의 청년이 할리우드 스타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실감조차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기숙사에서 내내 나는 대단히 쿨해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미소를 짓고 살았다.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는 게임과 소설, 영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에 빠져들었다. 또한 SNS, 유튜브 동영상을 보느라 밤새 지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놀이는 삶의 번뇌를 잇고 가정 배경이나 능력의 격차에서 오는 초조감도 잠재워줬다. 하지만 그 결과 그는 논문을 쓰느라 사나흘 밤을 지새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하는 일 없이 흐지부지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논문에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로 지도교수의 부름을 받았다. 지도교수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자네는 원래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자네가 재능 있는 인재라는 것을 난 알고 있네. 그런데 요즘 자네 모습은 너무나 평범하기 짝이 없어. 내가 말하는 평범함이란 논문의 수준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네. 가난하다거나 배경이 나쁘다거나 재능이 없다거나 지위가 낮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닐세. 내가 말하는 평범함이란 자네가 우수해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를 포기한 것을 뜻하네. 게으름을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수하다고 여기는 자네 마음을 지적하는 걸세. 지금 현재에 안주하는 것만도 괜찮다고 여긴다면 실상 자네는 좀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기회를 버리는 걸세. 그것은 지난 20여 년간 공부하면서 스승에게 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꾸지람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SNS, 게임, 룸메이트 등과 거리를 뒀다. 그 때문에 그는 감당하기 힘든 초조감과 외로움, 인내심과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자동차를 맨손으로 잡아 끄는 것과 같았다.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우여곡절 많았으며 일말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기에 몸과 마음이 힘들었다. 하지만 예전에 하는 일 없이 흐리멍덩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느꼈던
공허함과 절망에 비하면 오히려 충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노력하는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성장은 잔혹한 과정이다. 당신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현실이라는 놈에게 연신 뺨을 얻어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미나 말미에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생각할수록 역습의 가치가 커집니다. 지금의 자신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스스로를 변화시켜 이 불편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편하고 한가롭다고 느끼면서 그 무엇에 반항할 힘도 없고 또 현실과 맞붙어 싸울 욕구조차 없이 침대 위에 드러누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그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해놓은 것이 너무 없어서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당신의 들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끓는 냄비처럼 변덕이 죽 끓는 태도를 고치고 홧김에 일을 벌이는 경솔함을 다잡고 나약하고 비굴한 마음을 다독이며 열심히 노력하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말이 믿기 힘들면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라. 당신의 나태함, 미루는 버릇, 우유부단함, 이해득실에 연연해 하는 조급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표와 임무, 계획 달성에 실패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놓쳤는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라는 말로 자신의 게으름을 변호하지 말라. 자신을 제멋대로 방임하는 행위를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더더구나 한동안 노력한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신이 견디기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작은 불확실에도 미래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소한 실패에도 인생이 끝장났다고 낙담하지 말라.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덮기 위한 졸렬한 변명에 불과하다. 사실 당신은 그 어떤 고생도 하지 않았는데도 남들에 비해 투정이 매우 심한 편이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문제의 시발점은 다름 아니라 그동안 책도 많이 읽지 않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뒹굴면서 산 당신이다. 온갖 말로 자신을 변명하는 사람이 많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이 문제는 내가 못 푸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안 푸는 거야. 이 일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야 할 의미를 모르겠어서 안 하는 거야. 감기가 다 나으면 그때부터 체력 단련을 할 거야. 이 드라마만 다 보고 단어를 외울 거야. 내가 부잣집에서 자랐다면 너보다 더 성공했을 거야. 오늘 날씨만 좋았다면 5km는 완주했을 거야. 그때 컨디션이 나쁘지만 않았다면 100점 받았을 거야 등등. 또 분명 괜찮을 거야와 별거 아니야 라는 요행 심리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많다. 가령 과학적인 다이어트 식단을 짜고 저녁에는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 하지만 한밤중이 되면 의지력은 무너지고 급기야 조금만 먹는 건데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매일 밤마다 음식을 먹는다. 혹은 강의를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친구들의 부추김 속에 강의를 빠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에잇, 강의 한번 빠지는 건데 별 문제 있겠어? 그 결과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매번 강의를 빠지고 친구들과 놀 궁리만 한다. 혹은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중요한 문서를 보관할 때도 대충 기억했다가 잊어버리기 일수다.
그래서 매번 비밀번호를 다시 재설정하거나 혹은 문서를 찾느라 책상 서랍이란 서랍은 모조리 뒤지곤 한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세운 거창한 A 계획들이 좀 더 쉬운 B 계획에 대체되고 무수히 많은 무엇을 하겠다는 그러나에 패하고 만다. 이처럼 매번 가볍게 포기를 한다면 당신은 항상 제자리만 맴돌게 될 것이다.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가지 선택은 맞다와 틀리다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맞다와 좀 더 가볍고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한 것으로 나뉜다. 당신이 좀 더 우수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함은 내가 한 말은 꼭 지킨다는 고통스러움을 간단히 이기고 만다. 당신은 인생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좌절감은 난 반드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짓뭉개고 만다. 당신 마음속의 자기 부정, 자기 회의감의 역량은 자기 긍정, 자기 신뢰의 역량보다 더 힘이 세다. 그 때문에 자신은 더 나아질 수 없고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느끼고 이대로도 괜찮아.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어 라고 타협하고 이대로도 괜찮아.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어 라고 타협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됐어 여기까지 하자 라고 포기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는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고서 운명을 잘못하고 태어났어. 운이 따르지 않았어 라고 체념한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전에는 한쪽 발만 딛고서도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을 이제는 손조차 뻗을 수 없으며 한때 밤낮으로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갈구하지 않게 된다. 반대로 과거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들에 지금은 정신을 빼앗기고 한때 멸시했던 것들을 지금은 오히려 숭배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불만을 품고 있는 현재에 대해 당신은 피해자이자 공범인 셈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다. 추가 근무로 못 간 여행을 언제 또 시간 내서 가지? 라고 투정 부리지 말고 그 대신 자문하라. 게으름을 피우며 보낸 시간을 어떻게 보충하지? 라고 말이다. 또한 남들이 놀고 게으름 피우고 흐지부지 산다고 해서 당신도 안심하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나무꾼이고 그들은 목동이다. 그들과 온종일 논다면 그들의 양은 실컷 풀을 뜯어먹을 수 있지만 내 땔감은 언제 모을 것인가 라고 수시로 자신을 일깨우라.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